국가방법 폐지교육센터 세 번째 기획 공연인데요. 1회 2회는 저희가 기획 강좌를 통해서 국가보안법에 대해서 원론적으로 역사와 의미 이런 것들을 함께 나누는 시간들을 1회 2회 강좌를 통해서 했고요. 세 번째는 저희가 특별히 기획 공연을 준비했습니다. 컨셉도 가을에 맞는 컨셉에서 가을 날리는, 자세히 보면 국가보안법을 날리는데요. 가을 날리는 지정했고 그 안에 두 분의 배우가 나오시는데 이 두 분 다 저희 국가보안법 폐지교육센터의 교육위원입니다. 예술부문 교육위원으로 어제는 백자 가수님, 오늘은 유성 경험과 성상 대표님이 직접 나와서 오늘 좋은 감독의 연극을 공연하시는 기회입니다. 저희 국가보안법 폐지교육센터에는 52분의 각 부문별 전문 교육위원들이 다 위촉되어 있습니다. 각 분야별로 또 지역별로 필요로 하는 곳에 있으면 저희가 찾아가서 국가보안법 관련 교육을 하고 있고, 지금 저희들이 이벤트 기간인데 30인 이상 교육을 신청하시면 저희가 무료로 교육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년 1월까지 저희가 각 소모임이나 모임에서 지역에서나 부문에서 국가보안법 교육을 하시겠다고 신청하시면 저희가 30만 원의 강사비 지원을 해드리면서 교육 지원 사업을 저희 국가보안법 폐지교육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홈페이지 오시면은 신청하는 란이 있는데요. 각 지역과 부문, 또 소모임에서 또 동아리에서 국가보안법 관련 교육을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몇 분 단체에서 지금 신청이 들어와서 저희 교육위원분들 이렇게 섭외해서 소개해드리고 있고, 가장 많이 들어오는 그런 인정이 됐지만 실제는 다 전문가분들이 다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예술 부문, 또 노동, 농민, 또 각계의 그런 전문가들이 국가보안법을 저희가 교육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문에 맞게 또 특성에 맞게 교육 자료를 저희가 만들어서 배포하고 있고, 강사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1월 달까지는 교육 지원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유튜브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한 번쯤은 경찰서나 검찰에 가서 진술서를 한 번씩 쓰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 방청객에 오신 분들 보니까 다들 진술서 한 번을 쓰시는 것 같은데 국가보안법의 한 인간이 사는 어떻게 내년 특히 통제하고 있는지를 오늘 유성 감독이 교회 저희 교육센터 교육위원이시는데 이분의 그런 연기를 통해서 자기 경험을 바탕으로 한 극이라고 합니다. 더 우리에게 큰 울림이 오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오늘 유성 교회, 이거는 이제 피고인이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진술을 하는 피고인, 유성 피고인, 여기 방청객에 지금 재판장에 와 계신 같은 분인데, 피고인의 내면 규칙이 들어가서 국가보안법을 한번 규칙해 한번 우리가 이해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유성교회를 소개합니다. 사실 연극은 아니고 제가 이제 어이없이 국가보안법 사범이 됐었는데요. 제가 국가보안법으로 압수수색 받고, 그리고 조사받고, 재판 받고, 그리고 이제 보호관찰 기간까지 전부 다 끝날 때까지의 이야기를 좀 풀어보려고 합니다. 네, 여기 있는데, 네, 일부러 적고 났어요. 이게 뭐냐면 이제 제가 서류들인데, 증거목록, 압수목록, 출석요구서, 검찰 공소장,
변호인 의견서 판결문 검찰 항고 이후서 진술서들 막 이렇게인데 원래 제가 PPT로 좀 쏴가면서 알렸는데 제가 혼자 딱 그 단독 사건이 아니라서 다른 분들 이름까지 있고 이래서 준비를 하다가 이건 조금 곤란하겠다 싶어서 이렇게 그냥 펼쳐놓고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그 기간 중에 썼던 글들을 지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고 또 몇 가지 또 부연해서 얘기 드리고 또 읽고 몇 가지 부연해서 얘기 드리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네, 사실 이 공연 제안을 받고 하겠다고 했는데 그 다음날 바로 후회가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막 그 예전 기억들을 막 돌이켜 보는 게 좋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막 아무것도 갑자기 하기 싫어지고 그냥 안 보고 싶고 그러다가 무기력에 빠지고 이러는 시간들을 조금 보냈던 것 같고, 그리고 사실 저는 구속이 아니었거든요. 불구속이고 그래서 감옥에 있지도 않았고 이래서 제가 뭐라고 이런 얘기를 해야 되나 이렇게 싶기도 하고 그래서 많이 후회를 했는데 결국 날짜가 다가와서 이제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때는 2008년 9월 말입니다. 그러니까 2008년에 이명박 정권 때였죠. 그때 광우병 촛불이 한참 있고 그다음에 8월쯤에 그게 정리가 되고 나서 갑자기 9월 달부터 많은 사람들이 국가보안법에 의해 가지고 이제 압수수색 당하고 체포 당하고 이런 일들이 연이어 일어나는데 그때 저도 이제 일을 겪게 됐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2008년 9월 27일 새벽 6시 전화가 걸려왔다. 주차를 하다가 내 차를 긁었으니 나와서 확인하란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10수명의 사람들이 와락 들이닥쳤다. 놀랐다. 아니 솔직히 무서웠다. 그 짧은 순간에 느낀 공포는 동물적인 본능이다. 생각해보라. 낯선 남자들 10대 명이 갑자기 밀고 들어온다. 잠든 아내와 아이가 있는데. 압수수색 영장을 힐끔 보여준 그들은 막무가내로 집안 구석구석을 참 꼼꼼하게도 뒤졌다. 안방 서랍장을 열어 속옷 하나하나까지 꺼내 뒤졌다. 그 광경을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다는 건 고역이었다. 수치심에 몸이 부르르 떨렸다. 기묘하게도 죄의식마저 들었다. 무력감에 나 자신이 미워졌다. 분노가 일었다. 그들에게 호통을 치며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놀란 아내와 아이에게 사과하라. 그전엔 아무것도 협조하지 않겠다. 몇몇은 태도를 바꾸어 나를 설득하려 들었다. 또 몇몇은 못 들은 척 자기 일에만 집중했다. 그러나 몇몇은 낄낄거렸다. 낄낄거리는 자들에게 항의했다. 그중 한 사람은 끝까지 낄낄거렸다. 그리고 내게 이렇게 말했다. 당신 나중에 조사받으러 와서도 그렇게 나오는가 보자. 그자의 이죽거리는 웃음, 빈정대는 말투, 너저분한 목소리, 그걸 잊을 수가 없다. 불러내지도 않았는데 무시로 솟아오르는 기억, 참 질기다. 저자를 내보내지 않으면 아무것도 협조하지 않겠다고 버텼다. 실랑이 끝에 다른 수사관들이 그를 내보냈다. 슬픈 사연 하나 더 말해야겠다. 훗날 알게 된 사실인데 압수수색을 하던 수사관들 중 한 명은 나의 대학과 선배였다. 그것도 나와 아주 잘 알던 사이라고 했다. 얼굴이 마주칠까 봐
한쪽 구석에서 등을 돌린 채 카피 작업만 했단다. 내가 죄인인데 왜 당신이 죄인처럼 자신을 숨겼을까? 그날 난 당신을 정말 몰라봤을까? 어쩌면 내 무의식이 감춰버린 건 아닐까? 그날 그 순간 우리의 처지가 너무 서글퍼서. 몇 개월 후 수사기관에서 보낸 등기가 날아왔다. 이건 또 뭘까? 확인도 하기 전에 세포가 먼저 반응했다. 온몸에 털이 곤두서며 소름이 돋았다. 봉투를 뜯어 내용을 확인했다. 나에 대해 일정한 기간에 걸쳐 통신 제한 조치를 취했다는 것. 기간을 총합해보니 만 3년에 가까웠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나의 핸드폰 통화와 문자에 대한 도감청, 위치 추적을 했다. 둘째, 내가 수발진한 모든 우편물들을 들여다봤다. 셋째, 나의 이메일을 비롯한 컴퓨터 인터넷 패킷 감청을 했다. 패킷 감청이란 쉽게 말하면 이런 거다. 내가 인터넷을 사용하면 수사기관에서도 그 화면을 그대로 보고 있다는 걸 말한다. 이미 돋아오른 소름이 터져나갈 듯 했다. 나는 만 3년 동안 그들의 감시 속에서 살아왔던 것이다. 누구와 무슨 통화를 하는지, 누구와 어떤 이메일을 주고받으며 어떤 사이트를 들락거리는지, 내가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하는지. 나는 투명 아크릴판 속에 갇힌 모르모트 신세로 살아왔던 것이다. 베트남 전쟁 당시 어느 악명 높은 지하 감옥이 있었다. 그곳에 갇힌 사람들 중 대다수는 미쳐버렸다. 그중 또 많은 사람들이 자살했다. 원인은 감옥의 구조에 있었다. 천장이 뻥 뚫려 있는 지하 감옥. 간수들은 24시간 내내 갇힌 자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위에서 내려다보았다. 모든 것이 노출된 상태, 감시를 피할 수 없는 구조. 그래서 사람들은 미치거나 죽어갔다. 나는 이 끔찍한 등기 서류를 아내에게 보여주지 않고 책장 어딘가에 숨겨버렸다. 아내는 무슨 일이냐고 물었다. 난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묻지 말라고 했다. 왜냐하면 그 서류엔 이런 내용도 있었기 때문이다. 넷째, 당신의 아내 것까지 일부 실시했다. 가을부터 겨울까지 홍제동 대공분실에서 여러 차례 조사를 받았다. 수사관들은 대학 시절 동아리 활동부터 최근까지의 내 행적에 대한 방대한 자료를 가지고 있었다. 그들이 불러주는 내 행적에 대해 듣고 있는 건 소름 끼치는 일이었다. 그 내면의 복잡함을 뭐라고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다. 조사를 받던 중 어느 날 난 며칠에 걸쳐 과거의 기록들을 지우기 시작했다. 책을 버리고 노트를 버리고 편지를 버렸다. 핸드폰 문자를 지우고 전화번호부를 지웠다. 사진을 찢었고 대본 파일을 삭제했다. 메일을 삭제하고 싸이월드를 폐쇄했다. 아무 소용없는 짓임을 알고 있었지만 그냥 그땐 그러고 싶었다. 아니, 그러지 않곤 견디기 힘들었다. 그리고 다시 1년쯤 흐른 후 나는 당황스러웠다. 나는 내가 지운 게 기록만이 아니었음을 깨달았다. 과거에 했던 공연들 몇몇이 떠오르지 않았다. 몇몇 사람들의 얼굴은 아무리 애를 써도 기억나지 않았다. 과거의 기억 전부는 아니지만 일부는 지워버린 기록과 함께 날아가 버렸다. 사라진 기록과 사라진 기억 사이엔 이런저런 연관성들이 있었다. 기록을 지웠던 그 며칠 동안 일련의 기억들이 무의식 깊은 곳으로 가라앉아 버린 것이다. 그래, 모든 걸 기억할 필요도 없고 기억할 수도 없다. 그러나 나이가 들매 따라 차츰 기억이 희미해진 것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었다. 억지로 뜯겨져 나간 느낌이랄까. 듬성듬성 구멍 뚫린 뇌가 어른거려
구역질이 났다. 증거 목록 중 하나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었다. 불상자로부터 이미 제출된 개인 수첩. 그 불상자는 누구일까? 내가 전혀 모르는 사람일까? 혹시 가깝게 지내던 누구일까? 그는 언제 어떻게 내 수첩을 취득했을까? 내 자취방에서, 내 사무실에서, 내 가방에서. 어떻게? 나는 생각하지 않으려고 했다. 혹시 누군가의 얼굴이 스쳐 지나갈까봐 무서웠다. 불안과 의심, 분노가 나를 잡아삼킬까봐 두려웠다. 한동안 나는 죽은 듯이 지내고 싶어 했다. 새로운 사람들과 사귀는 것을 멀리했고 알고 지내던 사람들과도 연락을 저어했다.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혹시 남들에게 폐해를 끼칠까봐 두려웠던 걸까? 의심이 들까 두려웠던 걸까? 아직도 새벽이나 밤늦게 걸려오는 전화에 가슴이 내려앉는다. 택배요라는 소리조차 가볍게 들리지 않는다. 그리고 내겐 새로운 습관도 생겼다. 길을 걷다가 갑자기 옆이나 뒤를 힐끔힐끔 돌아본다든가, 갑자기 누군가의 전화를 잘 받지 않거나 걸지 않는다든가, 사람들과의 관계에 갑자기 경색하며 거리를 둔다든가, 술에 취하면 마구잡이로 아무에게나 전화를 걸어댄다든가. 네, 여기까지가 제가 그 압수수색 받고 뭐 재판 조사 받으러 다니고 뭐 이러는 과정에서인데요. 이게 그 뭐 몇 가지 에피소드를 얘기 드리면 그때 옆집 할아버지가 대단히 놀라셨나 봐요. 웬 남자들이 들어와 가지고 갑자기 이제 난리를 부리니까, 그러니까 할아버지 무슨 조폭들인가 싶어가지고 이분 나름대로 막 경찰에 신고도 하고 엄청 바쁘셨더라고요. 그랬는데 그 제가 막 낄낄거리면서 너 뭐 당신 나중에 조사받으러 와서도 그렇게 하나 보자 뭐 이렇게 했다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나가니까 집에서 그 막 항의를 하셨나 봐요. 이 옆집 애기 아빠가 뭐 법 없이도 살 사람인데 뭔가 잘못된 거 아니냐, 오해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셨는데 그 사람이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말로 설명할 수 없이 흉악한 범죄를 저질렀다 뭐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또 작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동네 사람들한테 그렇게 낙인이 찍히도록 하는 그런 작전. 근데 이제 그 할아버님께서 되게 저희하고 가까워가지고 저희 나쁘게 안 보셔가지고 이제 압수수색 끝나고 이제 할아버지 너무 놀라셨을까봐 찾아갔더니 대뜸 물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혹시 촛불 집회 갔냐고. 네, 그래서 지금 그 복수하는 거라고 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되게 감사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서글펐던 게 이제 저희 집에 들어왔던 그 수사관들 중에 한 명이 이제 저희 과 선배는, 제가 이제 법학과를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희 과에서도 그때 당시에 저도 잘은 모르지만 소문으로는 1년에 한 10명씩은 국가정보원에 이제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저하고 잘 알던 사이라고 하면, 사실 저도 이제 학생운동을 했었으니까 학생운동을 했던 선배 중에 한 명인가 봐요. 이제 그렇게 됐는데, 더 좀 이게 연장이 되면 이 사람 인연이라는 게 웃긴데, 제 변호사님이 제 과 선배의 남편이었어요. 그러니까 제 과 선배인 누나가 있었는데, 그 누나가 아이스크림 사준다고 해서 제가 처음으로 데모를 하러 나갔거든요. 근데 이제 하필이면 제 변호사님이 그 누나의 남편인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검찰 조사를 받으러 갔는데 검찰에 있던 또 누군가가 그 제 담당 검사 말고 그 담당 검사가 누구 물어보더라고. 누구 아냐, 누구 아냐. 그게 다 제 동기 선배들인 거예요. 이제 그래서 그 중에는 저와 같이 이제 데모를 했던 사람들도 있고, 근데 그런데도 공안 쪽에 일하는 사람들도 있고 뭐 이렇더라고요.
되게 뭔가 이렇게 묘하기도 하고 속이 상하기도 하고 뭐 이랬습니다. 자료가 네, 이렇게 첫 번째가 이제 이게 국정원에서 저희 집에 들어와 가지고 압수수색을 했을 때 압수 목록들인데 이게 제가 그럴 줄 몰랐는데 뭐 한 86개 항목을 이렇게 가져갔더라고요. 압수를 했는데 지금 이해 안 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압수수색이니까 뭐 온갖 거를 다 압수를 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그럼에도 뭐 저희 집에 있는 거 전부 다 들고 가지는 않았으니까 자기들 나름대로 골라서 이제 들고 가는 걸 텐데 뭐 예를 들어서 호치민 평전 이런 걸 막 가지고 간단 말이에요. 이게 합법적인 출판물인데도 불구하고 막 가져가는데 진짜로 이해 안 되는 거는 너무 재밌는데 있습니다. 예. 65번 김광석 클래식 5개.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때 김광석 이란 글자가 한자로 쓰여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한자로 금광석처럼 보이는 거예요. 뭔가 암호명 같잖아요. 그래서 가져갔나 싶기도 하고 접속 OST를 왜 가져갔을까? 제 생각에 접선으로 잘못 알았나. 네, 뭐 그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꼼꼼하게 많이 가져갔더라고요. 제가 공연했던 팜플렛, 대본들 이런 것들 많이 가져가고 그리고 뭐 통장들도 가져가고 통장들은 아마 뭐 공작금 이런 거겠죠. 근데 뭐 그래봐야 아무것도 없는 통장이었는데 몇 가지는 북한에서 나온 책들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때 당시만 해도 김대중 정부 시절에 남북 교류가 활발해지고 이렇게 할 때 저도 금강산도 가고 평양도 가고 이랬거든요. 그때 책을 구입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다시 들어올 때도 다 가지고 들어올 수 있었고 그런 책들도 이제 걸려서 이제 들어갔죠. 뭐 우리말 사전, 그다음에 뭐 건강 상식 뭐 이런 것까지. 근데 그 책들도 보면 머리말에 다 그렇게 적혀 있거든요. 뭐 이렇게 왜 북의 지도자들을 찬양하는 그런 문구들 다 적혀 있으니까 이게 걸리려면 그냥 다 걸리는구나 싶더라고요. 네, 이렇게 된 게 있었고 나중에 이제 검찰에서 공소하면서 이제 증거 목록을 내지 않습니까? 그 증거 목록에 보면 이게 이제 제일 저한테는 약간 충격이었는데요. 이렇게 불상자로부터 이미 제출된 수첩 이렇게 불상자가 누군지 모른다는 뜻이잖아요. 그리고 이미 제출됐다는 말은 뭔지 모르겠는데 어떤 사람이 이걸 발견을 해가지고 이거를 경찰서에다 갖다 줬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걸 텐데 상식적으로 이제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 이걸 보고 나서 제가 엄청나게 많은 생각을 했어요. 저도 그때 자취를 했으니까 제 방에 자고 간 사람들, 그러니까 뭐 지방에서 올라왔다든지 아니면 누구 알게 됐다든지 기타 등등 이런 사람들에 대한 의심들이 막 드는 거예요. 거기다 심지어는 가까이서 같이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의심까지 막 드는 거예요. 이게 누구지? 어떻게 이게 갔지?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런 의심이 드는 거를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누군가를 의심하게 된다는 게.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통신 제한 조치 통보하는 서류는 아무리 찾아도 없더라고요. 이번에 찾아보니까 없던데 아마 버린 것 같아요. 제가 몇 번 보다가 이제 너무 끔찍해서 버린 것 같은데 이게 기간이 있더라고요. 어떤 일정한 기간 동안만 실행할 수 있는 건데 그 기간이 끝나고 나면은 연장을 다시 또 이렇게 할 수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만 3년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제 일거수 일투족을 다 파악하고 있었다는 것도 대단히
놀랍고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이거는 출석 요구서인데 제가 너무 기분도 나쁘고 사실 겁도 나고 이러니까 출석을 계속 안 하려고 엄청 버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장이 날아왔고 그러다 나중에는 이제 뭐 출석을 계속 안 하면 잡혀갈 수 있으니까 이제 결국은 이제 가고 이렇게 했죠. 요 메모들인데요. 이거는 제가 조사를 받을 때 제가 기록을 다 했거든요. 뭘 물어보는지. 그러니까 저는 얘기를 하지 않고 국가보안법 사건으로 들어갔을 때는 무조건 그 묵비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해서 저도 거기에 충실히 따르려고 묵비를 하고 대신에 제 방어권을 위해서 뭘 물어보는지를 하나하나 이렇게 다 적었는데 기분이 진짜 이상하더라고요. 제가 대학 동아리가 쇳물이라는 동아리에 있었거든요. 풍물패 하던 동아리였는데 거기에 있을 때부터의 얘기를 막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그때 이제 제가 가사를 쓰거나 대본을 쓰거나 이렇게 했던 것들까지 이 사람들이 알더라고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다 알고 아마 인터넷으로 이 사람들도 막 많이 검색을 했겠죠. 뭐 그렇게 해서 아마 아는 것 같은데 몇 가지 질문들은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있는데 신기한 질문들도 많이 해요. 왜 신혼여행을 공산권 국가로만 갔느냐 이런 질문도 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신혼여행을 어디 갔냐면 베트남 캄보디아를 갔어요. 그때 당시 그 롯데 관광에서 특가로 나온 게 있어가지고 특가로 나온 게 있어가지고 이제 그걸로 신혼여행을 갔었거든요. 근데 왜 공산권 국가로만 갔냐? 그리고 거기서 북한 식당 들어간 적이 있냐? 그리고 거기서 누굴 만났냐? 뭐 이런 것들까지 다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런 기억들도 나고 제가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것들도 이 사람들이 이렇게 자꾸 물어보는데 이게 되게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그리고는 수사기법인가 이렇게 나중에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던데 어떤 것들이냐면 하나는 회유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조사받고 이럴 때는 묵비권을 행사를 하는데 그 식사를 하고 제가 밥은 먹었거든요 거기서 밥은 먹으면서 이제 그 수사관들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이런 얘기를 자꾸 던져요. 학교도 뭐 과도 뭐 좋은데 나왔는데 왜 그러고 있냐. 그리고 혹시 국정원에서 일할 생각은 없느냐. 뭐 특채로 이렇게 뭐 하는 방법도 있고 한데 그리고 뭐 이렇게 당신처럼 이렇게 하다가 그렇게 들어온 사람도 있다 이런 식으로 회유를 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저한테 제일 충격이자 마음이 흔들거리게 만드는 거였는데 김양무 선생님을 조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 수사하는 사람이 자기가. 근데 그 선생님은 대단히 당당했다. 이렇게 얘기를 자기가 할 말 다 했다. 조사받을 때도. 근데 당신은 뭐가 부끄러워서 묵비를 하느냐. 그리고 당신이 존경하는 그분처럼 이렇게 당당하게 임해야 될 거 아니냐. 할 말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살짝 흔들리더라고요. 결국은 뭐 끝까지 묵비를 하긴 했는데 여러 가지 수사기법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 갔을 때 거기 건물 구조 그리고 화장실에 지금은 모르겠는데 제가 갔을 때는 그 1층 화장실에 아직 욕조가 있었거든요. 그 욕조 있는 것도 화장실을 글로 보내는 것도 그걸 보라고 보낸 것 같은데 그리고 사용하지 않는다고 한 침대가 왜 있는지 모르겠고 뭐 이런 것들. 근데 다행히 이제 김대중 정부 들어서 가지고 이제 CCTV가 또 달리고 이래서 뭐 고문을 하거나 이러지는 않아 가지고 너무 다행이었는데 그런 것들도 뭐 기법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또 한 가지는 한 번은 제가 저를 조사하던 수사관을 그 사람보다 고참인 사람이 엄청 막 화를 내면서 뭐라 하더라고 혼내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저 들으라고 그런 것 같았어요.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으로 그렇게 하던 것들도 되게 이제 인상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수사를 받으러 다니면서는 저는 계속 거기 시달렸던 것 같아요.
그 갑자기 갑자기 구속당하면 어떡하지? 이게 이제 제일 걱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재판을 받고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계속 사로잡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다음은 이제 재판에 대한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조금 긴데 제가 모두 진술서하고 최후 진술서를 이제 두 개를 조금 합쳐가지고 이렇게 구성을 했는데요. 뭐 법적인 얘기도 나오고 이러니까 뭐 조금 지루하실 수 있는데 참고 들어주십시오. 네. 피고인 강문주. 네, 제 본명이 강문주입니다. 네, 류성이라는 이름을 쓴 게 요 사건들 전후로 해가지고 좀 썼는데 강문주입니다. 34세, 직업 무직, 죄명 국가보안법 위반, 이적단체 구성, 찬양 고무 등, 검찰 선고, 징역 4년. 존경하는 재판장님, 피고는 2004년에 나의 소원이라는 연극 대본을 썼습니다. 어느 조소 작가가 주인공인데 그의 조소 작품이 국가보안법 시비에 휘말립니다. 말도 안 된다며 격분하던 주인공은 결국 자신의 작품을 해머로 내리쳐 파괴하고 맙니다. 저는 제가 쓴 작품의 주인공과 같은 처지가 되었습니다. 잠을 자다가도 갑자기 전날 쓴 장면과 대사들을 떠올리며 화들짝 깨어납니다. 연극 속 주인공의 대사처럼 오해의 소지를 없애야 돼 라는 문장을 되뇌이며 손질을 합니다. 그러다가 대체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싶어 한숨을 짓습니다. 재판장님, 좀 뜬금없는 얘기지만 먼저 꼭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조사하던 수사관들에게도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저는 무직이 아닙니다. 연극을 합니다. 경찰과 검찰은 왜 자꾸 무직이라고 씁니까? 삼류 예술가인 것은 인정하겠지만 그렇다고 공문서에 무직이라고 기재되는 건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다. 먼저 이적단체 구성에 관한 입장입니다. 검찰은 피고가 이적단체인 실천연대에 가입하여 대의원으로 활동한 것에 대해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피고가 대의원으로 활동할 당시 실천연대는 이적단체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실천연대에 가입한 이유는 6.15 선언의 정신을 구현하는 예술활동을 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혹자는 예술과 6.15 선언이 도대체 무슨 상관이냐고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예술을 한낱 여흥거리로 생각하는 사람들의 우문에 불과합니다. 춘향전과 홍길동전에는 신분제 사회에 답하라는 열망이 있습니다. 레미제라블은 자유와 혁명을 노래하고 벚꽃동산은 몰락하는 봉건사회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예술과 정치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현대 미술의 거장 피카소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예술가란 무언가? 화가는 눈밖에 없고 음악가는 귀밖에 없는 바보들인가? 천만에 예술가도 세계의 사건 앞에 눈을 뜬 정치적인 존재다 라고 말했습니다. 피카소가 말했던 세계의 사건이 제게는 6.15 공동선언이었습니다. 이처럼 실천연대 가입은 제게 매우 자연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최근에 갑자기 실천연대를 이적단체로 규정하는 바람에 저까지 이렇게 법정에 서게 된 이 상황이 더 부자연스러운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찬양 고무, 선전 동조에 관한 입장입니다. 검찰은 피고의 실천연대 4기, 5기 대의원 대회 참가가 찬양, 고무, 선전, 동조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검찰은 개최자도 정책 위반자도 아닌 피고에 대해 다른 수많은 대의원들과 달리 왜 유독 피고의 가입과 활동만 문제가 되는 것인지 분명하게 입증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검찰은 제가 참가한 어느 대표자 회의에서 북핵 실험에 대해 논의하고 지지 옹호하는 활동을 결의했다고 합니다. 북한 핵실험에 대해 이야기를 한 것은 사실입니다. 온 국민이 촉각을 곤두세우는데 어떻게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러나 그 자리에서 북핵 실험을 지지 옹호하는 내용의 문예 활동을 전개할 것을 결의했다는 등의 이야기는 사실이 아닙니다.
그리고 좀 새는 얘기 같지만 북한의 핵실험을 옹호했다고 국가보안법 위반이라는 것은 이제 국민들 정서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당시에 많은 네티즌들은 잘했다. 우리도 핵이 있어야 한다. 통일이 되면 다 우리 민족께 될 거 아니냐라는 댓글을 올렸습니다. 얼마 전 신해철 씨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민족의 일원으로서 경축한다고 했는데 극우 단체들의 고발에도 불구하고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고발을 보고 코미디라고 했고 무혐의 처분을 보곤 예상대로라고 했습니다. 또한 검찰은 제가 실천연대로부터 수신한 노선, 정책, 투쟁 지침 및 교양 자료에 따라 문예 활동을 전개했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사람이 꼭두각시가 아닌 다음에야 어떻게 그렇게 움직이겠습니까? 그것은 모독입니다. 저는 독립적인 예술가이고 모든 활동은 제 자신의 자주적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적 표현물 제작 반포에 관한 입장입니다. 제 작품들에 대해 예술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는 100% 인정하겠지만 국가의 안보를 위협하는 이적 표현물이라는 건 1%도 인정 못하겠습니다. 사실 예술 작품이 국가의 안보를 위협한다는 발상 그 자체가 이상합니다. 게다가 저같이 이름도 없는 삼류 예술가의 작품이 국가의 안보를 어떤 식으로 위협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공소장에 기술된 전사 김양무라는 작품은 통일 애국 열사인 김양무 선생님의 일생을 다룬 단막극입니다. 그러나 검찰은 이 작품에 대해 뉴라이트 교수의 감정서까지 붙여서 남한이 미제에 예속된 식민지 사회이고 대한민국 정부는 친미 예속 파쇼 정권으로서 북한의 연방제 통일론에 따라 소위 등등의 주장을 하는 작품이라고 합니다. 예술가는 작품을 통해 사람과 삶을 다루는 사람이지 정치적 주장을 예술이란 기술로 포장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검찰은 그런 점에서 예술가와 예술 작품을 보는 안목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천박하기 짝이 없는 사고입니다. 물론 예술 작품 속에는 예술가가 사람과 삶을 감수하는 태도와 관점이 녹아있는 바, 이 작품에는 제가 김양무 열사를 어떻게 느끼고 평가하는지 녹아 있습니다. 저는 그분이 훌륭한 분이고 그분의 삶은 아름다웠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말하자면 제 사상입니다. 그리고 제 사상은 대사와 노래, 플롯의 구성, 특수한 기법 등 여러 가지 방식으로 작품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결국 검찰은 작품에 녹아든 제 사상과 그 표현들을 문제 삼는 것에 다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재판장님, 법으로 머릿속에 있는 사상을 검열하고 자유로운 표현을 규제한다는 것은 얼마나 부당한 일입니까? 그리고 애써 그러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닙니까? 특히 예술에는 더욱 불필요합니다. 예술 작품은 어차피 대중들에 의해 혹독한 검열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예술이 대중의 인정을 받지 못한다면 예술가는 스스로 변화를 일으킵니다. 오직 그렇게 일어나는 변화만이 예술을 발전시키며 삶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굳이 법으로 규제하지 않아도 예술가는 대중의 검열에 의해 스스로의 힘에 의해 진화할 수 있습니다. 예술가 스스로의 진화를 억지로 막는다면 그것은 사형 선고에 다름 아닐 것입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프로크라테스라는 이름의 거인은 행인들을 침대에 잡아눕혀 키를 잽니다. 만약 침대보다 키가 크면 다리를 잘라버리고 침대보다 작으면 억지로 몸을 잡아 늘립니다. 침대와 딱 맞아 떨어져야만 무사할 수 있고 그게 아니라면 죽음을 면치 못합니다. 이 이야기는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국가보안법에 대한 은유로도 읽을 수 있습니다. 부디 예술의 죽음을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적 표현물 소지에 관한 입장입니다. 이번 사건을 겪어보니 정말 혼란스럽습니다. 검찰의 기소 내용과 증거 목록에 의하자면 시내 유명 서점에서도 이적 표현물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국공립도서관에서도 이적 표현물을 대출해주고 있습니다. 인터넷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아무런 제지 없이 이적 표현물들이 도처에 널려 있는 겁니다. 개인이 어떻게 그 위법성을 일일이 구분하여 선택적으로 취득할 수 있겠습니까?
게다가 판매와 대출을 해주는 서점, 도서관은 괜찮은데 소지하는 사람만 처벌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메일 수신을 이적 표현물 취득이라고 하는 것은 코미디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 내 메일 주소로 발신하면 무조건 수신하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골라받고 가려받을 수 있습니까? 게다가 발신한 사람이 아니라 수신한 사람을 처벌하겠다니요. 그리고 연구 목적은 괜찮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제 기소장에는 이적 표현물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제 블로그를 통해서 이론글을 여러 편 발표했습니다. 공소장 105페이지 주체 극문학의 새 기원 제하 문건의 출처는 이용훈 교수의 북한문화예술연구소라는 인터넷 카페에 등록된 자료 전문을 스크랩한 것입니다. 당시에 저는 북한 극예술에 관한 연구를 하는 중이었고 연구 과정에서 해당 자료를 참고했고 그 결과로 북한 극예술의 서사적 특징 연구라는 연구글을 발표했습니다. 물론 연구글에는 참고 서적과 사이트 주소들을 기록해 두었습니다. 피고가 블로그를 운영하며 지속적으로 연구 작업을 하고 있었다는 것은 수사기관에서도 이미 알고 있었을 겁니다. 피고의 식견으로는 이적 표현물에 대한 검찰의 잣대에 도통 신뢰가 가지 않습니다. 뭔가 상식에도 안 맞고 공정성도 없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도둑질, 살인, 사기 등은 분명히 범죄 혐의 확실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적 표현물에 대한 것은 오락가락입니다.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고 이 사람은 괜찮은데 저 사람은 안 괜찮고 뭐 그런 식으로밖에 안 느껴지는 겁니다. 김정일 부킹위원장 명함을 돌린 나이트클럽 종업원에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뒤집어 씌우는 코미디가 일어났던 이유도 오락가락하는 법의 적용에 있지 않겠습니까? 존경하는 재판장님, 얼마 전에 한국 대사관들이 교민들과 여행객들에게 평양냉면 먹으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공문을 보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남아공 월드컵 당시엔 북한 팀을 응원하면 국가보안법 위반인지 묻는 글이 줄을 이었습니다. 사태가 이 지경이면 국가보안법이 거의 도로교통법 수준이 되는 겁니다. 국가보안법의 권위를 도로교통법 수준으로 떨어뜨린 당사자는 무리한 기소를 남발하는 검찰과 수사기관이 아닐까 싶습니다. 국가보안법이 정말 합리적인 법인지 필요한 법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그 적용은 엄격하고 합리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반면 현재와 같은 검찰의 무리한 기소 남발은 법의 권위를 바닥으로 떨어지게 하겠죠. 그러나 만약 검찰이 기소를 남발하는 목적이 공포감을 주는 데 있는 것이라면 충분히 효과가 있는 듯합니다. 첫째, 피고는 공포감 때문에 예술 연구와 창작의 범위를 스스로 제한시키고 있습니다. 대학 교수가 아닌 다음에야 어떠한 연구도 보장될 수 없는 것인가 싶어 연구 활동에 회의가 들곤 합니다. 또한 창작의 소재와 내용 등에 대한 자기 검열이 극심해서 글을 제대로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배우를 맡아서 공연을 할 때조차 제게 주어진 대사를 따져보며 조심스러워합니다. 둘째, 3년간에 걸친 통신 제한 조치 사실을 알게 되면서부터 생활 전체가 불안에 쌓여 있습니다. 누군가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있다는 생각에 말입니다. 범죄 행위의 유무와 상관없이 누구도 정상적으로 생활하기 어려울 겁니다. 셋째, 피고의 주변인들도 충분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연극을 하는 어떤 후배는 이번 일 이후로 저와의 만남을 꺼리게 된다는 고백을 하더군요. 제 블로그에 한참 들락거리던 후배도 이번 일 이후로는 안 들어온다고 하더군요. 자기도 감시받고 있을까 봐 무섭다고 했습니다. 뭐라 말할 수 없이 슬픈 일입니다. 이처럼 피고는 상당한 곤욕을 치르고 있으며 혹시라도 본의 아니게 국가보안법을 또 어기게 될까 봐 무서워서 또 조심합니다. 그러나 공포감으로 유지되는 사회는 결코 건강한 사회는 아닐 것입니다. 재판장님,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위험하지 않습니다. 더구나 제 작품들이 대한민국을 위험에 빠뜨린다고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극렬한 공산주의자였던 체 게바라의 평전도
불티나게 팔리는 세상입니다. 하물며 단막극 한편에 대한민국의 존립과 안전,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검찰의 인식이 이상할 따름입니다. 재판장님, 저는 제 자신과 제 작품이 국가보안법이 아니라 대중에 의해 검열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제게 필요한 것은 감옥이 아니라 극장입니다. 네, 좀 길었죠. 네. 네. 여기 이렇게 이제 실제로 이제 제가 재판이 되게 길더라고요. 대법원 재판 끝날 때까지. 근데 이제 그 기간 동안 계속 걸리는 거예요. 뭔가를 할 때마다 자기 검열이 계속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무슨 글을 쓴다든가 말을 한다든가 대본을 쓴다든가 어떤 활동을 한다든가 이럴 때 이게 또 나중에 뭐가 되면 어떡하지? 이게 빌미가 되면 어떡하지? 이러면서 자꾸 스스로를 검열하고 뭔가 말을 조금이라도 손보고 그리고 뭔가 예를 들어 사이트를 들락거리다가 약간 찝찝하다 싶으면 그냥 훅 바로 나가버리고 그러니까 이제 정부에서도 자꾸 이제 멀어지려고 하고 이러는 이제 습관들이 막 생기고 이렇게 했었는데 사실 저는 지금도 제가 겪었던 여기 검찰이 제시했던 제 죄들에 대해 인정이 전혀 안 되거든요. 인정이 전혀 안 되는데 엄청난 차이가 있구나라는 거를 검찰의 상고 이유서를 보면서 이렇게 확신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검찰이라는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어떤가 확신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하나는 이제 제가 쓴 대본에 대한 거지 않습니까? 거기 뉴라이트 교수가 감정서까지 붙여가지고 이게 이적 표현물이라는 걸 쫙 증명하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북한의 예술 이론에 통달한 사람이 아닌데 그냥 보니까 제가 정말 통달한 사람처럼 보이던데 거기에 대해서 재판부에서 제 손을 들어줬어요. 그랬는데 검찰이 상고 유서를 냈습니다. 네, 거기서 뭐라고 했냐면 검찰이 연극 대본의 형식으로 작성되었다는 이유로 허용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만일 원심의 판단대로 용인한다면 연극 대본이나 연극 공연을 빙자한 이적 표현물 게시, 반포 행위들이 범람하게 될 것이고 우리 사회는 이적 표현물의 범람으로 인한 엄청난 혼란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게 될 것입니다. 나는 검찰이 이렇게 상상으로 막 공소장을 적고 뭐 이렇게 공문서를 적는지 몰랐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거를 용인을 하면은 우리 사회는 엄청난 혼란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진다 이런 식으로 사고하는 게 이렇게 생각이 많이 다르구나 이렇게 싶었고 또 한 가지가 제가 그 북한 극예술에 대한 연구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자료들을 수집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북한 원전에 있는 내용 일부를 스크랩을 한 거예요. 그게 경남대학교의 문화예술 쪽 교수님이 그 북한 문화예술이라는 인터넷 카페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자료들을 쭉 등록해 놓은 거 중에 몇 개를 이렇게 스크랩했는데 그 중에 하나를 갖고 이제 걸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저는 재판할 때 이게 제가 이 연구 글로 내가 이 연구 글을 작성을 했고 이 출처도 다 있고 다 해서 이것도 재판부가 손을 들어줬어요. 그런데 검찰이 뭐라고 상고를 했냐면 북한 원전을 인용했다는 점을 밝혔다고 하더라도 그 표현물의 이적성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게 무슨 말이지 이랬는데 여기서 딱 차이가 나요. 뭐냐면 또한 강문주는 이적 단체에 가입했고 여러 가지 이적 행위에 가담했고 그래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상을 공고히 하거나 사상학습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위에 북한 원전을 보관한 것이 분명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얘는 이런 애니까 얘는 이런 애니까 이 뭐 연구 목적 이렇게 볼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대학 시절부터 쭉 제 행적을 이 사람들이 조사를 하고 뭐 한 것도 제가 어떤 사람인가를 증명하기 위해서 조사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압수수색을 하고 뭘 하고 하는 것도 얘는 이런 책을 읽고 이런 활동을 했기 때문에 얘는 당연히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고 그 사상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런 활동을 하는 거다라는 논리인 거예요. 이게 정말 강고하더라고요. 제가 보기엔 너무 무지막지한 논리인 것 같은데 그렇게 하더라고요. 또 하나는 제가 문예 이론 연구 글 중에 하나가 북한에서 주장하는 내용과 유사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판부는 일부분 유사한 점도 있지만 그렇다고 그걸 따서 이렇게 했다고 볼 수는 없다. 그리고 여러 가지 문예 활동의 관점 중에 하나로 볼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그것도 이제 제가 무죄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또 당연히 검찰이 또 상고를 했습니다. 이제 뭐라고 하냐면 원심의 입장에 따르면 예술이라는 이름에 포장된 이적 활동은 마치 여러 가지 예술적 관점의 하나라는 이유로 무한히 허용될 여지가 있다. 이적 표현물에 해당하는 것에 면죄부를 준 원심의 판결은 앞으로 처벌 대상의 범위를 매우 모호하게 하고 다수의 이적 표현물들을 예술 창작 활동이라는 미명하에 합법으로 포장하는 것으로서 매우 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제가 판사면 좀 화가 날 것 같아요. 저는 이 문장을 보고 그냥 들이받는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그러니까 왜 면죄부를 주냐. 면죄부를 주면 사회가 혼란스럽고 이거 핑계 삼아서 다른 놈들도 다 설치고 나올 텐데 그거 어떡하려고 그러냐. 이런 식의 논리잖아요. 이렇게 하는 게 그래서 이 검찰의 논리를 피하려면 안 걸려들려면 1도 유사하면 안 되는 거예요. 1도 유사하면.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미군이 과연 필요하냐. 이 얘기는 북한에서 주장하는 것과 유사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국가보안법 위반이 되는 거고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제로 하는 이 공연조차도 북한의 주장과 유사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고 이렇게 이제 다 연결이 되는 거죠. 정말 무지막지한 법이다 이런 생각이 이제 들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재판을 받고 대법원까지 가더라고요.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받았는데 처음에는 징역 2년을 받고 그 다음에 집행유예 3년인가 이렇게 받았다가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이제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4년, 보호관찰 4년 이렇게 이제 받고 이제 끝이 났거든요. 보니까 1심보다 계속 조금씩 높아졌더라고요. 뭐가 자꾸. 그러니까 판사님의 성향에 따라 좀 다른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진술할 때 이 국가보안법이 이 정도로 가면 도로교통법 수준이 되는 거 아니냐고 할 때 그 1심 판사님 웃었거든요. 그분이 제일 낙해졌고 되게 경상도 사투리 심하게 쓰시는 분이 그다음 2심 판결을 맡았는데 그분은 좀 세게 주시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대법원까지 가고 이렇게 됐었습니다. 너무 임의적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판결 이후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보호관찰소 다니면서 썼던 글 중에 하나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2014년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았다.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4년, 보호관찰 4년. 만 4년 동안 매월 1회씩 보호관찰소에 출석했다. 출석일 아침만 되면 내 기분은 엉망이 되었다. 주 1회 이상 만나는 사람은 누군지, 타지에 여행을 간 일이 있는지, 무슨 공연을 하는지 등등을 내 손으로 적어내거나 대답해야 한다. 나는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싫었다. 그래서 생활보고서에는 항상 연극 공연, 특이사항 없음 이렇게만 썼다. 무슨 공연이냐고 물어보면 그냥 여러 가지라고 말했다. 어디서 하냐고 물으면 그냥 여기저기라고 답했다. 담당관이 가정 방문을 오기도 했는데 현관 앞에서 만났다. 아이들은 인사를 하며 아저씨는 누구냐고 물었고 나는 옆집 사람이 이 장면을 볼까봐 괜스레 긴장했다. 담당관은 내가 공연하는 극장으로 찾아오기도 했다.
나는 여전히 내 일상을 감시당하고 있는 것 같은 기분에서 헤어날 수가 없었다. 나는 보호관찰에 매번 불성실하게 임했고 출석일도 자주 어겼다. 그러다가 경고도 여러 번 받았고 어떤 처벌도 감수하겠다는 등의 서약서도 여러 번 쓰곤 했다. 4년 동안 담당관이 여러 번 바뀌었다. 그들은 하나같이 나의 불성실한 출석과 태도에 대해 경고했다. 나는 그때마다 버럭하며 언성을 높였다. 나는 내가 죄를 지었다는 인식이 없습니다. 오히려 억울합니다. 그러니 나는 이곳을 드나드는 것이 아주 불쾌하고 불편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불성실한 거예요. 내 몸과 마음이 그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당신이 하는 질문들은 내 트라우마를 건드립니다. 대공분실에서의 조사, 통신제한 조치 등에서 받았던 충격과 두려움을 다시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 나는 보고서를 이렇게밖에 안 쓰는 겁니다. 질문하는 당신에게 내가 화를 내며 답답해하는 겁니다. 방금처럼 공연 제목이 뭐냐고 물었을 때 나는 반사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연에 대해 조사를 할지도 몰라. 함께하는 동료들의 명단을 수집하는 건지도 몰라. 내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칠지도 몰라. 이런 생각이 드는데 내가 어떻게 성실하게 기록하고 대답할 수 있습니까? 나도 내 반응이 좀 오버라고 생각합니다. 당신 입장에선 뭐라도 기록해야 할 것이 있어야 하니까 그래서 물어보는 거겠죠. 하지만 나는 나대로 그렇다는 겁니다. 불편하고 불쾌하고 의심스럽고 화가 난다는 거예요. 최소한 내 입장에서는 내가 불성실한 게 당연하다는 겁니다. 이전에 나를 담당했던 분들에게도 이런 이야기 다 했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당신이 내 담당관이니까 내가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인지 모르는 것보다 아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 얘기합니다. 2018년 5월이 되면 집행유예와 보호관찰 기간이 모두 종료된다. 2008년에 압수수색을 당한 이후 조사와 재판, 확정 판결 이후 지금까지 만 11년이 걸렸다. 그 시간 동안 나는 가끔 이유 없이 위축과 무기력에 빠졌다. 분노와 억울함에 휩싸이기도 했다. 악몽도 자주 꾸었다. 아니, 지금도 그렇다. 네, 제가 감옥을 간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이게 심리학해서 그런지 확실히 이 시간들 동안 그런 위축, 무기력 이런 데 자주 빠지더라고. 이 위축 무기력이 어떻게 찾아오냐면 갑자기 뭘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는 거야. 아무것도 하기 싫고 근데 이게 아무것도 하기 싫다기보다는 하는 게 뭔가 겁나면 아무것도 하기 싫다 내가 이렇게 자기 방어를 하잖아요. 이 핑계를 대는 거지. 이제 그렇게 하기도 하고 항상 뭔가 뭐가 걸리면 어쩌지? 누가 나를 보고 있으면 어쩌지? 이런 생각이 은연중에 이제 계속 깔려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있고 또 하나는 이게 이제 제일 위험한 것 같은데요. 분노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억울하니까 분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분노가 방향성이 정확하지 않으니까 화가 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고 다행히 뭐 제가 아주 폭력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은 아니라서 그렇게 막 뭔가 표출되거나 이러지는 않는 것 같은데 이런 일을 겪은 사람들 중에 자신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 굉장히 사람이 남들이 봤을 땐 이해할 수 없는 폭력적 성향이나 이런 것들을 보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도 이제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외로움도 되게 많이 타게 된 것 같아요. 그 뒤에 외로움도 많이 타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이 외로움을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게
제가 어디 가서 제가 뭐 이게 뭐 어디 자랑할 만한 일은 아니잖아요. 누구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뭘 하는데 제가 국가공무원 사범인데 이렇게 얘기 안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잘 알고 있는 사람한테도 제가 별로 잘 얘기를 안 하거든요. 안 하는데 뭐 이게 얘기할 게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아니 이제 감추고 얘기 안 하다 보니까 이게 아는 사람들 그러니까 같이 활동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외에는 안 그러니까 수시로 뭔가 외로움을 느껴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억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 사실 말을 잘 못하겠으니까 이게 마음 한켠이 자꾸 허망함이 찾아오는 경우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그리고 음, 어떤 그 빨간 단추라고 하죠. 생활을 하다가 뭐가 빨간 단추가 눌러지면 뭔가 작동을 하게 되는데 그 작동이 그 김태형 심리학자님이 말씀하셨던 사고 억제라는 식으로 이제 작동을 하게 되더라고요. 어떤 특정한 상황이 되면 또는 특정한 부분에 걸리면 사고가 자유롭게 안 가요. 안 가고 이걸 억누르는데 집중을 하니까 뭔가 말도 잘 안 나가고 생각도 잘 안 뻗어나가고 상대의 이야기도 잘 못 알아듣겠고 이런 것들이 이제 일어나더라고요. 지금은 많이 극복을 했다고 생각. 확실히 보호 관찰까지 끝내고 나서는 확실히 좀 많이 그 극복이 된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그렇게 됐는데 그 불안함은 뭐 계속 있습니다. 뭐 말하자면 가장 불안할 때가 언제냐면 한반도 전쟁 위기가 좀 심각하게 고조된다. 이러면 불안함이 와요. 그러니까 집에 가는데 집 앞에 경찰차가 있다거나 이러면 혹시 이런 생각. 그게 이제 예비 검속 뭐 이런 데 대한 두려움이나 뭐 이런 걸 텐데요. 그런 두려움도 들고 또 이번처럼 국가보안법 사건이 또 지금 몇몇 분들이 압수수색 당하고 체포당하고 이랬잖아요. 이런 일들이 또 생긴다. 이러면 그냥 뭐 반사적으로 이렇게 오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들고 제가 국가보안법으로 이렇게 뭐 이렇게 사범이 되고 난 뒤에도 활동을 계속 하긴 했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항상 한켠에 불안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통일 행사나 뭐 반미 행사나 이런 데 행사 연출을 하기도 하고 그런 내용으로 공연을 만들어서 올리기도 하고 이런 활동들을 계속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는 동안에 항상 마음 한켠에는 그런 어떤 약간의 불안함, 두려움 이런 것들을 항상 가지고 이렇게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저도 인식을 잘 못하지만 자꾸 제가 하는 활동, 생각, 뭐 생활 이런 데서 브레이크를 거는 형태로 자꾸 나타나고 하더라고요. 네, 요런 얘기하고 한동안은 제가 대단히 무기력에 빠져 있었습니다. 뭐 학원 강사를 하면서 나 모르겠다 이렇게 살기도 하고 뭐 이렇게 했었는데 그때 뭐 글을 좀 여러 편 적었는데 그 중에 하나를 부끄럽지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오래 켜놔서 네. 많이 부끄럽네요. 이게 제가 상태가 많이 안 좋을 때 적었던 글이거든요. 그러니까 다 뭐든 그만두고 싶을 때 그때 적었던 글입니다. 예. 새가 있었다. 어느 날 새는 날개가 꺾였다. 추락하는 동안 새는 생각했다. 상승할 때는 아플 정도로 날개 축지를 움직여야 했지만 추락할 땐 아무런 노력이 없어도 더 빠르다는 걸. 하늘에서 땅으로 내리꽂혔다. 아팠다. 새는 다시 날지 않으려 했다. 날개가 꺾일 때 생긴 상처는 아물지 않았고 추락의 기억은 꿈에서도 생생하여 고통스러웠다. 날아오르기 위해 감수해야 하는 모든 것들이 두려웠다. 또다시 추락할 때 감수해야 하는 모든 것들이 두려웠다.
그래서 날지 않는 새가 되기로 했다. 날지 않는 새들은 날개를 가지고 있었으나 새는 날개의 흔적조차 없애버리고 싶었다. 날지 않는 새들은 언젠가 날아갈 것을 꿈꾸었으나 새는 날았다는 기억조차 지워버리고 싶었다. 새는 한동안 날지 않았다. 그러나 부정할 순 없었다. 발은 땅에 붙이고 있지만 눈은 하늘만 바라보고 있음을, 흔적조차 희미한 날개 죽지가 저도 모르게 자꾸만 움찔거리는 것을 다시 날고 싶었다. 냉정한 현실은 허황된 꿈을 받아들일 생각이 없고 아름다운 꿈은 구질구질한 현실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꿈과 현실은 서로 한치도 물러서지 않은 채 끝이 보이지 않는 싸움을 계속했다. 새는 혼란스러웠다. 어떤 이는 안쓰러워하며 물었다. 날아오르면 언젠간 추락할 텐데 구태여 그럴 필요가 있냐. 날지 않는 새로 사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고 했다. 어떤 이는 격려를 했다. 새의 본질은 나는 것이므로 차분히 때를 기다리며 준비하라고 했다. 또 어떤 이는 충고를 했다. 꼭 자기 날개를 가져야만 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며 제 몸을 해체하여 다른 새의 날개가 되는 방법도 있다고 했다. 아직도 제 발을 땅에 붙이고 있으나 눈은 하늘로 향한 채 흔적뿐인 날개 죽지를 움찔거린다. 이게 제가 상태가 많이 안 좋아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싶고 다 그만두고 싶고 이때 이제 썼던 글인데 한참 활동을 할 때의 보람과 기쁨과 막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게 그립고 그리고 다시 그렇게 살고 싶고 그러나 다시 그렇게 했다가 또 감수해야 할 것들이 두렵고 그러니까 이것도 저것도 못하는 채로 계속 어정쩡하게 있고 뭐 이러는 상태 속에서 이렇게 온갖 생각을 다 했던 것 같아요. 뭐 여기 지금 제가 읽었던 것들 중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날지 않는 채로 사는 것도 괜찮지 않냐. 이게 말하자면 저희 부모님이 하신 말씀인데 꼭 그렇게 해서만 인생을 살아야 되냐. 그냥 평범한 사람들처럼 그냥 이렇게 살면 안 되냐. 직장 다니고 뭐 이렇게 했던 얘기고 또 어떤 분은 뭐 꼭 이렇게 꼭 네가 날아야 되냐. 다른 사람 하는 거를 열심히 후원하고 뭐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듣고 막 그렇게 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요 정도가 제가 이제 겪었던 이제 내면들에 대한 얘기였는데요. 사실 저는 뭐 별게 아니었지만 저는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운동권 언저리에 있다가 유탄 맞은 케이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많은 분들이 그 감옥에 잡혀가고 고초를 당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왜 그렇게 감옥에 가고 고초를 당하는가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또 썼던 글이 하나 있는데 그때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마 제가 이제 조사받으러 다니면서 썼던 글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구속은 안 당했으니까. 네. 여기서 나는 제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에요. 네. 어느 날 창살이 내게 말했습니다. 네가 여기 갇혀 있는 건 사랑의 눈이 먼 대가야. 바보처럼 참 많이 사랑하다가 받은 상처야. 나는 창살에게 대답해 주었습니다. 사랑하다 눈이 멀면 어때? 사랑하다 상처받으면 또 어때? 그렇게 사랑을 해야 하나가 될 수 있지. 네 것, 내 것 따지고 가르는 상처받을 게 두려워서 다 주지 못하는 창살아, 너는 알 수 없겠지. 우리들의 사랑을, 우리들의 통일을. 이렇게 이게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내가 얻을 이득 또는 내가 받고 싶지 않은 손해 뭐 이런 것들 항상 이제 따지고 가르면서 살게 되는데 제가 아는 깜빵 가신 분들은 어, 아, 그런 분들 같았어요. 그러니까 너무 사랑한 어, 그걸 따질 줄 모르고 사랑하는 그게 그 사랑이 이제 우리나라가 정말 좋은 나라가 되기를 그리고 통일이 되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어, 우리처럼 어렵게 살지 않는 그런 세상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헌신적으로 하셨던 분들이 주로 그런 고초를 겪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요 정도 얘기를 하고요. 제가 사실 오늘 그런 얘기도 좀 하려고 했는데 제가 이제 국가보안법이 왜 문제인가 얘기 좀 하려고 했는데 여기 너무 전문가 분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제가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 것 같고 해가지고 그런 부분들 조금 삭제를 하고 점프를 하고 이렇게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그래도 좀 꽤 지났네요. 제가 이렇게 길게 얘기할 게 아닌데 마지막으로 제가 뭐 어줍지 않은 글 하나 쓴 거 이렇게 다시 하나만 읽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네, 네. 당신의 노래. 나는 당신의 노래를 기억합니다. 남북 해외가 함께하는 통일 축전을 만들고자 전국 각지의 청년 학생들과 노동자, 농민들이 관악산 줄기를 타고 넘으며 모여들었고 가장 늦은 통일을 가장 멋진 통일로 만들자며 우리는 밤을 새워 춤을 추고 노래를 불렀죠. 사람을 집어삼킬 듯한 헬리콥터의 굉음과 최루탄과 군합발과 곤봉이 우리 앞을 가로막아도 내 나라, 내 동포들을 만나야겠다고 맨몸뚱이로 부딪히며 전진하고 또 전진했던 그 뜨거웠던 날들과 그 푸르던 거리에서 당신이 불렀던 통일의 노래를 난 아직도 기억합니다. 나는 당신의 노래를 기억합니다. 평양 순안국제공항에서 남북의 두 정상이 역사상 처음으로 뜨겁게 두 손을 맞잡았던 그날 6월 15일 전 세계가 우리 한반도를 지켜보는 가운데 조국 통일의 이정표 6.15 공동선언이 탄생했던 그날 세상 남부러울 것 없는 우리 민족의 미래를 그려보며 환호하고 기뻐하며 축배를 들었던 그날 남과 북이 서로를 오가던 꿈 같았던 날들 거리거리와 골목골목에 단일기가 펄펄 휘날리고 금강산에서 만난 사람들은 의형제를 맺고 부산에서 만난 사람들은 의자매를 맺던 날들 이효리와 조명에 누가 더 예쁜지 옥신각신하고 남북 합작으로 만든 뽀로로가 참 자랑스러웠던 그 아름다웠던 날에 당신이 부르던 통일의 노래를 나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나는 당신의 노래를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친일 친미의 눈이 뒤집힌 반통일 세력이 집권하여 우리 민족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던져버리고 금강산 가는 길도 막고 개성공단 가는 길도 막고 하늘길에서 바닷길, 땅길에 이르기까지 모든 만남을 봉쇄해버렸던 날들 해마다 전쟁 위기에 몸서리쳤던 날들 국가보안법이란 망나니 미친 칼부림에 끌끌하고 괜찮다는 사람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잡혀가고 조직이란 조직들은 모조리 탄압받고 파괴당하던 날들 온갖 조작, 날조, 유언비어에 의해 우리 민족성마저 훼손당하고 갈라졌던 날들 그리하여 남한도 북한도 아닌 조선 국적의 축구선수 정대세 선수의 가슴 아픈 눈물을 보아야 했고 일본의 극우놈들이 조선 여학생들의 치마 저고리를 칼로 찢어내던 그 야만적인 테러마저 목도해야 했던 날들 우리 아이들에게 이제 통일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라서 난감하고 어정쩡한 표정을 지었던 날들
TV에서 나오는 새빨간 거짓말에 답답해서 채널을 돌려버리던 날들, 동창 녀석들과의 모임에서 버럭하며 언성을 높였던 날들, 통일의 길 함께 걷던 동지들이 하나씩 둘씩 잡혀가고 떠나가는 걸, 그걸 그냥 지켜보며 눈물을 삼켜야 했던 날들. 그렇게 억울하고 분통이 터졌던 그 10년의 세월 동안 우리를 위로하고 고모하며 힘이 되어주었던 당신의 노래를 나는 영원히 잊지 않겠습니다. 나는 우리가 더 높이 노래하면 좋겠습니다. 촛불의 바다가 반동의 세월을 멈추게 했지만 새로운 세상은 아직 열리지 않았다는 것을, 무늬만 민주주의가 아닌 진짜 민주주의의 세상, 전쟁의 먹구름을 완전히 걷어낸 진짜 평화의 세상은 자주와 통일이 없이는 결코 오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더 높이 노래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우리가 더 힘차게 노래하면 좋겠습니다. 남과 북 해외의 동포들이 한날 한시 한 곳에 모여 두 손을 맞잡고 어깨를 걸고 덩실덩실 춤을 추며 통일을 향한 발걸음 다시 내딛어보자고. 이젠 그 누구도 다시는 돌이킬 수 없도록 성큼성큼 큰 걸음으로 어서 내딛어보자고 그렇게 힘차게 노래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우리가 더 아름답게 노래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민족이 힘을 합치면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고, 우리 민족이 단결하면 세상에 못할 것이 없고, 인류 역사상 있어보지 못한 번영의 새 시대가 바로 이곳 한반도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그 세상 우리의 후대들이 누릴 수 있게 해주자고, 그 세상 반드시 우리 세대에서 만들어 보자고 그렇게 아름답게 노래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다시 더 높이 노래하고 더 힘차게 노래하고 더 아름답게 노래하고 그렇게 통일을 노래합시다. 네, 여기까지. 네, 부끄럽습니다. 부끄럽습니다. 네, 네, 네. 네. 혹시 이대로 끝내긴 조금 아쉬우니까 혹시 뭔가 물어보실 게 있으면 제가 뭐 간단하게 대답드리고 대충 마치도록 하려고 하는데요. 네, 혹시 뭐 궁금하신 거나 아니면 해주고 싶으신 얘기가 있으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없으시겠죠? 네. 네. 딱히 뭐 이게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참 가면을 하나 깎은 적이 있거든요. 이제 스티로폴로 가면을 막 깎았어요. 이게 왜 깎았냐면 제가 말하자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국가보안법의 피해자인데 제 스스로 위축이 되어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하면서 이제 제가 이거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너무 밉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쓰고 있는 뭔가가 있다. 가면이 있다. 이걸 벗어버리고 싶다. 근데 이제 벗어버리고 싶은데 가면을 이제 만드는 거예요. 예, 제가 보고 싶지 않은 제 얼굴을 깎아가지고 만들고 그 가면한테 이제 부탁을 한 적이 있었어요. 너를 벗기고 싶으니까 나를 도와달라고. 그리고 내 무력감과 위축과 불안과 의심, 두려움들을 좀 덜어내고 벗어내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만들고 있는 이
국가보안법과 이 세상의 억압에 대해서 용기를 가지고 싸우는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라고 뭐 이렇게 부탁을 하고 뭐 이런 적이 있었는데, 뭐 오늘을 계기로 해서 저도 좀 지금보다 좀 더 힘을 내 가지고 좀 더 열심히 살고 조금 더 좋은 세상이 조금 더 빨리 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예. 아이, 변호사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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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예. 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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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을 받으실 때, 네. 그 재판장, 네. 전혀 존경하지 않았죠. 재판장을요? 아, 네네네. 존경하는 재판장이라는 말을 듣는. 네. 네. 아, 네. 첫 번째 거는 그때 김승교 변호사님이 누구를 변호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너무 많은 사람들이 걸려 들어가가지고 아마 저까지는 차례가 안 왔던 것 같고 예, 예, 제가 선임을 한 게 아니고 제가 선임을 한 게 아니고 제 변호사는 누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됐고 두 번째로는 제가 그냥 이게 양식인 줄 알았어요.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렇게 시작하는 게 그래서 이제 그냥 이렇게 했었습니다. 네. 지금 말씀 들으니까 이거 왜 그랬지? 실제로 마음이 그렇지도 않은데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네. 다음에 또 잡혀 들어가면 진술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어제부터 여기 지금 무대 보시죠? 예, 무대가 너무 멋있죠. 정말 작고 봐도 너무 멋있는데, 근데 한편으로는 아까 이제 유성 우리 배우님이 딱 이렇게 나라는 새를 얘기하면서 저걸 보니까 저 새가 이제 본인을 뜻하는 다 느낌이 딱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장벽을 넘어가는 이제 제가 이제 그 국가보안법을 박물관으로 하는 프로젝트로 독일 베를린에 갔었는데 베를린 장벽을 이렇게 형상화해 놨더라고요. 오갈 수 있게. 장벽이 아니라 오갈 수 있는 걸로 해놔서 했는데 어떻게 그 생각과 똑같이 했는지 나는 이해가 그걸 보고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천재적인 감각이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이런 감옥 또는 국가보복 체제 이 장벽을 넘어서 창공을 나는 저 새의 모습을 이렇게 형상화했다는 것도 되게 이 무대를 보면서 그리고 이제 이 낙엽 가을 단풍 이 아름다운 단풍이지만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저 단풍을 보면 무슨 생각하겠습니까? 이제 겨울 준비해야겠구나. 얼마나 쓸쓸한 단풍입니까? 사실은 이 세월이 가고 또 이 추운 겨울을 나야 하는 이 감옥에 있는 양심수들의 또 마음은 이 단풍에 대한 마음이 다를 것 같아요. 지난번에 비전 장교수님 행사를 할 때 제가 그런 걸 봤는데 가을 석양을 보는 석양에 대한 기억 이건 우리 참 아름답다 했는데 그분은 이제 전투하다 죽은 동지를 묻고 오던 그날 저녁에 석양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같은 장면이지만 그 사람의 내면 속에 얼마나 다른 것들이 자리 잡고 있는지 오늘 우리 이제 내면 진술서라는 걸 통해서 국가보안법이 정말 우리 인간에 깊숙하게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 그리고 그 상처가 이게 잘 치유가 되지 않는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상처를 줬겠습니까? 이것을 상처를 치유하는 길은 이 국가보안법이 없어진 것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정말 들었습니다. 정말 많은 100마디의 어떤 구호보다도 오늘의 이 한 1인극 이게 나오는 그 내면 질서가 너무 많은 울림을 준 것 같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유성 우리 대표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너무 어제도 그렇고 오늘 국가보안법을 이렇게 예술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 많이 놀랍고 많이 감동입니다. 우리가 이제 강연도 하고 많이 하지만 이렇게 예술적으로 승화시켜내는 것들이 또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고급의 그런 행위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 국가보안법 폐지 그 교육센터가 갖고 있는 품격이 있는 이런 것들이 국가보안법 폐지에 큰 또 변화를 주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3차 기획 공연을 하면서 이제 예술로서 표현하는 국가보안법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울림이 있는 아마 그런 3차 공연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더 많은 분들을 모시고 저희들이 했어야 되는데 사실 많은 분들에게 알려지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제 보니까 백자님 그 공연은 백자TV 한 1,400명이 보셨고, 또 저희가 처음으로 한번 폐지센터의 그 유튜브로 했는데 150여 분이 이제 들어오셔서 보셨더라고요. 그래서 꾸준히 우리가 한번 해야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관심 있는 분들은 계속 보시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아마 해외에서도 아마 관심 있는 분들이 보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3차 기획강 공연 통해서 함께했던 많은 분들 감사드리고, 이 가을에 맞는 이런 컨셉으로 가을을 알리는 국가보안법을 한번 우리가 고민해 봤습니다.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